다음은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관련해서는 크게 아마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유념할 사항은 진입로, 즉 도로. 산지는 또 농지와 달려서 사실상 진입로 확보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비록 진입로가 지적도상 진입로는 없더라도, 즉 맹지일더라도 현황상으로 임도에 의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지는 반드시 분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전에 농지 관련해서 농지 소개하는 시간에 분묘 관련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더 상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분묘의 존재는 농지보다 산지에 훨씬 더 많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산지 관련해서는 임야가 경매시에는 분묘주성. 근데 우리가 또 임장 시점이 여름이나 가을철처럼 풀이 무성한 초가을에는 시점에서는 분묘가 잡풀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실제 분묘의 존재를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임야의 가장 최적의 분묘 유무를 알 수 있는 임장 시점은 늦은 가을이나 겨울철, 아니면 초봄처럼 낙엽이 지어 있을 때 우리는 분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임장 시점이 되겠고요. 혹시 임야를 개발 목적으로 낙찰받고자 할 때는 경사도라든가 숲의 우거짐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지정보 시스템이라는 기관에서 우리가 숲의 상세 내용들을 우리 학우님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위치 정보라든가 산지 구분 현황, 산지 용도별 현황이라든가 필지 정보, 토양 정보, 산림,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여부, 그 다음에 토속 채취 인허가 정보 관련 등을 산지 정보 시스템에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산 지번을 대입을 하면 그 산에 있는 산지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입찰 전에 확인 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물건 몇 개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모텔 경매 물건인데, 실제 모텔의 본 부지의 부숙 토지가 오히려 더 솔깃한 물건이 되겠는데,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이 인근 지역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뿌띠프랑스라는 거죠. 즉 도로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뿌띠프랑스를 방문하는 대형 차량들이 경사도 때문에 뿌띠프랑스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 바로 경매 대상 물건 토지 앞에 주차를 한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향후에 이 물건은 이처럼 주차하는 차량이라든가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상대로 카페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으로 비어있는 땅, 활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한다면 모텔의 본 건물의 수익성 이상으로 오히려 부숙 건물의 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임장에서 주변 환경들을 눈여겨봤을 때 바로 이런 상상력들이 발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대상 물건에 한정돼서 그 물건에만 미시적으로 분석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땅의 최유효 이용 가능성 여부 등도 더불어
조사하고 분석하신다면 우리가 가의의 소득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토지 경매 관련해서 제가 10가지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를 토지 경매 10계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발품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은 책상머리에서 얼마든지 하늘 수 있고 어느 정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건 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상머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만 우리가 열람을 하고 실제 모든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현장, 발품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시시, 분묘기지권, 그리고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을 때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이런 권리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또는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하자 치유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경매 시에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을 주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바심. 오늘 똑같은 물건은 다음에 다시 경매 나오지 않지만 유사 물건, 유사 지역의 물건은 또다시 경매 나온다라는 전제하에서 지나친 조바심은 금물일 수도 있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의 제한사항은 또 확인이 필요하고요.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토지는 사실 전세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윳돈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거용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토지는 장기 투자일 수도 즉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여느 부동산 종목과 달리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 안목을 가지고 여유돈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혐오시설이 위치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거의 시세를 반영할 정도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나 농지 등 토지 감정가는 사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거래 사례도 빈번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면 안 되고요. 법원 감정가는 참고 가격이고 실제 내가 응찰하고자 할 때는 미래의 개발 정보라든가 미래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단기간 내에는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 법원 감정가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분석 중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물건은 아니죠.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공장 물건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응찰하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는 빼어난 입지 조건을 자랑할 경우에는 우리가 물류창고라든가 데이터 센터 등의 용도를 전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임대를 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 물건은 실수요자들이 응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향후에 이 공장을 낙찰받고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때 내가 가동상에 문제는 없는지 즉 적법하게 인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식품업종인데 만약에 이 물건의 공장의 애초 설립 목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서 만약에 이런 부분 내가 공장에 현재 내가 운영하는 코드와 맞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산단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업종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공장 경매 물건이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소재하는 물건의 응찰 시에는 반드시 입찰 전에 내가 현재 운용하는 업종과 그 산업단지 내에 허가되는 업종과의 일치 여부, 즉 공장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 입찰해야 되지. 만약에 그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낙찰 후에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눈물을 머금고 불허가가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응찰하고자 할 때는 꼭 입점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공장 관련해서는 폐기물이, 경매 물건은 대부분 부도난 물건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관리의 사각지대,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 전 점유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주물 선점 일원이라 해서 관리되지 않은 공장 건물의 먼 곳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몰래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장 경매 임장 시에는 반드시 마당 등등에 이런 폐기물들이 적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가능한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공장의 층고 6m 이상 호이스트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면 더더욱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 등의 진입이 용이한지, 즉 진입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입 도로가 타인의 소유, 즉 사도인지에 따라서는 나중에 도로 이용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장 진입리가 공용 도로인지 사도인지 여부, 그 다음에 도로의 폭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 물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공장 물건이 되겠는데요. 7억대의 물건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3억대까지 떨어지자 12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4억 3천만 원대 낙찰이 된 물건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을 보면 공장 본건에는 진입로가 2개가 있습니다. 1번 진입로와 2번 진입로가 있는데요. 이 공장 물건의 1번 진입로는 공도이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2번 진입로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도로 폭도 2번이 훨씬 더 넓게 되고요. 그리고 공장을 가장 본 건물에 가장 지름길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게 2번 도로인데, 문제는 이 2번 도로는 사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찰하고자 할 때는 이처럼 지방에 조성된 공장에서는 도로 부분이 공용도로인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재산권 행사 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료 부담이 불편하면 아예 도로 부분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장 물건, 매각 물건 명세상의 진입 도로가 지분 관계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번으로 표기한 부분은 경계 부분이, 사실 지적도상은 직선형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황상으로는 부정형 땅이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낙찰 후에 인접 토지와 경계 측량을 명료히 할 필요도 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임장 시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경매 물건의 그림처럼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물건일 경우 과연 이 폐기물의 처리 주체는 누가 되냐? 원칙적으로는 오염원 발생원인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매시 그분들이 경제 능력을 상실하고 부도가 됐을 때 그분들은 법적으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물건 중에 공장이나 아예 종별이 그림에서 보듯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양의 이처럼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폐기물, 폐플라스틱을 처리 시에는 최소 낙찰가 외에 3, 4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예정가, 낙찰가를 산정 시에는 반드시 추가 비용도 감안해서 고려해서 응찰하셔야 되고요. 이처럼 폐기물 적재 있을 때 폐기물관리법 17조에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 시 낙찰자가 사업장 폐기물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도 있고요. 행정대지법에서는 행정기관이 먼저 자기의 비용으로 이처럼 쓰레기를 모두 다 정리했을 때 그 비용 관련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와 행정대집행 비용의 추가 발생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유치권 관련인데요. 주요수 경매 물건에 이처럼 유치권이 행사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과연 주유수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별건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유치권을 신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는 응찰 시 적극성보다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치권자를 면담을 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이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결련성이 없고 점유 요건의 하자도 있고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낙찰가 외에 부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 반영을 해서 예정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일반 경매 물건 아니고요. 일반 매매 물건인데 재건축하다 보니까는 토양에 땅 속에 이처럼 유물들이 묻혀 있을 때는 사실 공사가 올스톱이 되겠죠. 그래서 유물 발굴이 끝나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가장 이런 부분은 곤혹스럽기 때문에 서울 사대문 안이라든가 북촌 지역에 혹시 한옥이 경매에 나올 경우 또는 경주라든가 부여 등등의 이런 지역의 경매 물건은 현재 상태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신축 시에는 바로 그 땅 속에 유물이 묻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돌발 사항이 생길 때는 우리는 낙찰 이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 그리고 매각이 허가가 되면은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 취소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매각도 확정이 됐다. 그러면 대금 납부 전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 전이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배당기일 이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라든가 채무자가 무자력자일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매각 대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 후자로 내려갈수록 우리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가장 좋은 점은 초기에 낙찰 후에 매각 결정기일 사이에 불허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매각 불허가는 이처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에서 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과잉 매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 수익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